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기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과정은 우리 이제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해설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현행 우리 부동산 세법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의 기출 문제를 기출 지문을 약간 변형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기출 지문이 기존에는 옳은 것이 이렇게 나왔지만 틀린 지문으로 바꾸거나 또는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약간 변형을 해서 출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기출된 지문이 중요하면 그대로 또 출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기존에 출제됐던 유형을 가지고 좀 수치를 이렇게 달리해서 그런 출제 형태 유형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출제 경향이라든지 또는 그 출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데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좀 풀어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해설을 통해 강의를 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합격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거 6개년도치에 대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해설 강의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2024년도 출제된 제35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였을까라 봅니다만, 이러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간과했던 것들, 또 중요한 것들은 다시 좀 정리하는 이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부동산 세법은 그 2교시 제2차 시험으로서 2교시로서 부동산 공시 법령을 1번부터 24번까지 출제가 되고, 그리고 25번부터 이제 40번까지 16문제가 우리가 부동산 세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는 최소는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계산 문제는 한두 문제 출제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 35회 때 기출된 그런 25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회차별 기출 문제집에 그 6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자, 25번은 이제 국세 기본 법령이나 지방세 기본 법령상 조세 채권하고 일반 채권의 우선 관계에 대한 설명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있죠. 이 법정기일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그 다음에 고지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죠. 그러면 이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보다 빨리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먼저 설정했다면 먼저 설정한 저당권 등 담보채권은 이런 국세지방세인 조세채권보다 먼저 설정한 담보채권이 우선하게 되죠.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이 설정되든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전세권이 설정된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그 당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은 전세권 등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당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우선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동그라미 1항은 취득세 법정기일이죠. 그러면 취득세 법정기일을 인데 신고를 하네. 그럼 취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일이 바로 취득세 법정기일이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고지된다. 그러면 고지되는 재산세의 법정기일은 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일이 바로 법정기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이제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네. 그러면 예정신고도 포함하여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입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은 당연히 예정신고일이 되죠. 맞아요.
동그라미 3항이죠. 법정기일 전에 이렇게 신고일 전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먼저 설정했다. 이런 사실을 증명을 해줘야 돼. 뭘로 증명해 주냐? 등기부등본으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도 증명한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해도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해도 됩니다. 이걸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법정기일보다 먼저 등기가 먼저 설정해놨다. 저당권 등기가 먼저 설정해놨다. 이런 사실을 증명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사항 지문이죠. 자, 동그라미 사항 지문은 자,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했어요. 양도. 일단 직전 소유자일 때 그 주택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됐죠. 그 주택을 양도했는데 양도된 후에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이 돼버려요. 그래서 해당 전세권이 설정된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매각대금으로 그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 담보채권보다 소득세가 먼저 우선한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당연히 직전 소유자일 때 전세권이 먼저 설정했죠.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나중에 소득세가 체납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소득세보다 직전 소유자가 일 때 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거니까 이런 경우는 전세권의 담보채권이 소득세보다 우선한다 그래야 되는데 소득세가 전세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항은 당연히 우리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소위 임차자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 이 금액은 당연히 국세, 지방세,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당연히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금액은 국세, 지방세, 세금, 조세채권보다 소액 임차인이 우선하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은 이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 기본법령에 따른 징수권 소멸시효죠. 세금 징수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죠. 이 소멸시효는 이제 국세 같은 것은 이제 가산세 일단 제외한 국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5억 미만이면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5억 이상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죠.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미만이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고요. 5천만 원 이상이면 5천만 원부터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로 옳은 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동그라미 1항 지문은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 원이나 되네. 그러면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10억이나 되면 소멸시효는 5년이 가입표내 10년이 돼야 되죠. 10년. 당연히 국세는 5억 원 이상 10억 원이면 소멸시효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동그라미 2항은 가산세가 제외된 지방세가 1억이요. 1억은 또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5천만 원 이상이죠. 1억은.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소멸시효는 10년이 돼야 되는데 7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항은 지방세가 딱 5천만 원에 해당되네. 딱 5천만 원부터 지방세는 10년입니다. 5년 틀렸네요. 딱 5천만 원부터.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부터 10년이요. 딱 5천만 원을 5년 그러면 안 되죠. 5천만 원은 10년이어야 되죠.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1번, 2번 다 3번까지 다 틀렸네요. 동그라미 4번 지문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5년을 계산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 기산일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를 시작합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이때 언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그 신고 납부 기한까지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해요. 근데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 신고 납부 기한까지 신고 납부 안 하면 다음 날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 기한 다음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경정을 해가지고 고지를 하게 되는 세금이요. 그러면 경정에서 고지되는 세금은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는 납세자가 납부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납부 기한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지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정하는 경우란 말이 써져요. 그러면 그 고지서의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럼 동그란 4번은 왜 틀렸냐? 분명히 신고를 했지만 정부가 경정했죠. 그럼 경정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고지하죠. 경정하면. 그러면 그 고지서의 납부 기한 다음 날이 징수할 수 있는 때인데, 근데 요거 경정했어도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보세요. 동그란 4번도 경정한 경우고, 동그란 5번도 경정하는 경우죠. 그럼 이렇게 경정하는 경우는 고지를 한다. 그래서 고지서 납부 기한 다음 날이 징수할 수 있는 때다. 신고 납부 기한 다음 날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리고 5번은 맞는 것이 됩니다. 자, 다음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의 정답은 5번이죠. 27번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이거 옳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항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이 있어요. 이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돼 있네. 틀린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 경우는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야 돼요. 당연히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봐야 되고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하여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만 수탁자가 신탁주택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죠? 동그라미 2항은 법인이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네요. 그러면 법인의 두 채 주택 소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천분의 27이 되죠. 세 채 이상이면 1천분의 50이 맞아요. 법인이 주택이 두 채 이하일 때는 법인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천분의 27. 세 채 이상은 1천분의 50 이렇게 되죠. 두 채니까 1천분의 27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은 자, 2024년도에 갑이 세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2025년도 6월 17일 날에 두 개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변동은 2025년 6월 17일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래요. 그러면 2025년 6월 1일 날짜에는 갑을 세 채를 가지고 있죠. 두 채 소유권 변동은 6월 17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5년 6월 1일 날짜에는 갑은 세 채 주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 채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 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에 대한 법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 되고 개인의 경우는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50까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일단 하여튼 우리는 결론은 종합부동산세는 2025년 6월 1일 날짜 과세 기준일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그래서 2025년 6월 17일 날 소유권 변동된 것은 2025년 6월 1일 날짜는 그대로 갑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다. 그래서 세 채 이상 주택에 세율을 적용한다. 3번이 옳은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은요. 신탁주택에 대해서 수탁자가 종합부동산 체납 거꾸로 써놨네.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니까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됐을 때 위탁자의 그래야 돼.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만 그 주택의 수탁자가 그래야 돼.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죠. 이를 우리는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위탁자와 수탁자를 바꿔서 써놔버렸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5번이죠. 자, 공동명의로 된 1주택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각자 계산해야 됩니다. 공동명의는 각자 계산해야 돼요. 각자 계산. 그래서 각자마다 주택의 시가도 틀렸어. 공시가격을 그려야 돼.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야 돼. 각자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합산해서 9억을 공제해야 돼. 9억을 공제한 금액에다 100분의 60이라는 공정시장가 비로 곱한 금액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이라도 각자별로 각자별로 주택가격 공시가격을 각자별 지분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해 가지고 각자마다 9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100분의 60에 공정시장가 비로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11억 공제한다, 시가를 합산한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것이 되고 4번도 틀렸습니다. 당연히 27번의 정답은 3번만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설명이죠. 이것도 또 옳은 것이네요. 자, 1항은 종합합사 대상 토지죠. 나대지 등. 이건요, 국내 토지 합산 가액이 5억일 때는 납세의무가 없어. 5억을 초과해야 돼, 초과. 5억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 5억 갖고는 납부할 의무가 없어. 별도합산이 동그라미 2번 이 토지도 국내 합산 토지 가액이 80억인 자는 납세 의무가 없어. 80억을 초과한 자 그래야 돼. 종합산 5억 초과, 별도합산 80억 초과해야 돼. 그리고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만 과세 대상이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3가지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2가지 토지로만 구분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이것도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지문인데, 자, 종합산 토지는 5억 공제를 합니다. 과세표준 계산할 때. 왜? 5억이 초과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국내 공시가격 합산해서 5억 공제하고 여기다 100분의 100을 곱해야 돼요.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분의 100을 곱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종합산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국내 합산 금액에서 당연히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5억을 빼고 그리고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분의 100을 곱해야 돼. 주택은 100분의 60을 곱하지만 토지는 100분의 100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100분의 50이란 말이 잘못돼서 100분의 100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인데, 자, 우리는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 산출 세금에서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한다라고 알 겁니다. 재산세를 이미 공제해 줘야 돼요. 공제 안 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제되는 재산세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산출 세금에서 이렇게 공제해주는 재산세가 만약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이 가감 조정이 돼. 그러면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이라고 그래야 돼. 이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가감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를 마이너스 공제해 줘야 돼. 그리고 이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받아. 그럼 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받은 재산세로 공제해야 돼. 그래서 재산세, 공제되는 재산세는 가감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재산세로 공제가 돼야 돼. 적용받기 전 재산세로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적용된 거, 적용받은 재산세로 공제한다 그러니까 5번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이렇게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2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취득세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 과세 표시됩니다. 그럼 이때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인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자, 건축물을 교환으로 인해서 취득했네. 그럼 건축물을 서로 주고받아 교환하게 되면 이전이라고 그래. 이전하는 내 거, 이전해주는 내 거 건축물의 시가 인정액이라고 써줘야 돼요.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그리고 이전 받는이라고 그래. 이전 받는 시가 인정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 인정액 중 두 개 시가 인정액 중 높은 금액으로 그래야 돼. 낮은 금액으로 하면 틀려요. 건축물을 서로 간에 교환하면 내 거와 이전 받는 거, 이전해 준 거 시가 인정액 중 높은 금액으로 그래야 돼. 높은 금액으로. 낮은 금액 틀렸습니다. 시가 표준액도 틀리고요. 시가 인정액으로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상속으로 건축 무상 취득은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 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상속은 시가 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을 상속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은 대물 변제로 건축물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돈을 금전으로 안 받고 부동산으로 변제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대물 변제로 받은 이 취득된 건축물의 경우는 대물 변제액으로 해야 돼. 이때 대물 변제액은 내가 요 건축물 대물 변제로 받은 거에다가 내가 돈을 더 추가로 지급했어. 그럼 돈을 더 추가로 더 지급된 것도 대물 변제 금액에다 이를 포함한다 그래야 돼.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돈을 더 추가 지급했잖아. 그럼 추가 지급한 만큼 더 취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대물 변제로 건축물을 받았으면 대물 변제액으로 하는데, 근데 추가로 내가 돈을 더 지급된 것이 있으면 그 지급된 금액도 이 대물 변제액에다 포함한다 그래야 돼. 취득 당시 가액에다 포함해야 돼. 더 추가로 지급되는 것도 포함해야 돼.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2번만 옳은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원시 취득이라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 근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할 수가 없네. 이런 경우는 시가 인정액이 틀렸어. 시가 표준액으로 그래야 돼. 시가 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시 취득은 기존의 매매 거래가액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 인정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되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할 수 없다면 그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해라 이거죠. 시가 인정액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 취득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때 지급되는 중개보수가 있어. 이것도 취득 당시 가액에 포함한다? 여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원래 중개수수료도 중개보수비도 사실상 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지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중개보수비는 사실상 취득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5번도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비는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러면 사실상 취득에 포함한다.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그러면 사실상 취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취득 당시 가액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만 옳은 것이 되겠네요. 3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항은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하는 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상대방 외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도 함께 취득세가 부과돼 버리죠. 이를 상호주의라고 그러죠. 원래 외국정부 취득은 취득세가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인데 우리 정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상대방의 외국정부 취득은 과세되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되면 이것도 취득으로 본다. 취득 의제죠.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은 이제 국가의 기속에 반대급부란 말 써 있네.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다시 양해받았다. 국가에다 소유권 기속한 다음에 국가에다 소유권 넘겨준 다음에 다시 반대급부로 그 기속된 부동산을 다시 무상으로 다시 양해 제공받으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네.
3번이 틀렸습니다. 요 반대급부로 무상으로 귀속된 부동산을 다시 양해받으면 취득세 부과합니다. 3번이 잘못된 거죠. 동그라미 4번이죠. 임시휘행장이나 공사현장 사무소를 우리가 임시건축물이라고 그래. 임시건축물은 원래는 비과세, 세금 없어요. 근데 존속기간이 1년 초과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시건축물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될 때도 무조건 과세됩니다. 1년 초과 시하고 사치성 재산일 때만 부과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신탁재산은 신탁등기가 변경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탁제 명의로 이전한다든지 또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한다든지 신탁재산의 취득은 신탁등기가 변경되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요. 단서가 있어. 두 가지는 과세돼. 신탁재산의 취득 중이라도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부과해요. 하나 더 있어요.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도 신탁재산의 취득이라도 부과돼요.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는 부과합니다. 신탁재산에서는 두 가지만 취득세 된다.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꼭 과세한다, 부과한다라고 돼야 됩니다. 5번 지문도 맞죠? 틀린 것은 3번만 틀린 것이 되겠네요. 31번입니다. 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로 오른 것은 그랬죠. 표준세율로 거의 출제되죠. 자, 근데 4개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4개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옳은 것. 상속으로 농지취득 표준세율은 1.5에 23, 1.5에 23, 2.3%죠. 2.3% 이런 식으로 안 내고 1.5에 23. 만약에 상속인데 농지 외라고 그래요. 외의 부동산 취득. 부동산은 상속 외의 부동산 취득은 농지 외의 상속인데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은 1천분의 28이 되죠. 그래서 상속은 이 농지는 1천분의 23, 상속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 상가 등은 1천분의 28, 2.8%. 그래서 2.3%, 2.8%, 2.3, 2.8%, 38선. 38이 있죠? 그래서 38선이라고 그래요. 상속은 38선. 이렇게 암기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항은 법인 합병이면 대가를 주고 한 거죠. 대가 지급. 합병 대가가 지급되죠. 그러면 유상취득이요. 유상취득으로 농지 외의 토지취득은 1천분의 40 맞죠. 만약에 합병으로 농지취득은 1천분의 30. 대가를 주고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토지는 1천분의 40.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은 1천분의 23으로 가야 되니까 1천분의 17 가입표 틀렸네요. 그 다음에 매매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매매니까 유상이죠. 농지 외의 토지 취득은 1천분의 19 틀렸네요. 1천분의 40 그래야 되죠. 그래서 니을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옳은 것으로만 모두 고르면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이 되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여기다 하나 더 혹시라도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 건물의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 나오면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 그래야 됩니다. 원취득 1천분의 28 오케이. 그래서 표준세율 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자, 3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된 사업소득 설명으로 또 옳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오늘 해당 과세기간이 1년이요, 소득세. 올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어. 이 사람은 종합소득이 있으면 올해 결손이 있어도 결손이 생긴 거주자를 포함해서 결손이 생긴 거주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종합소득 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를 우리가 확정신고라고 그래. 당연히 올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어. 올해 1년 동안 결손이 있는 사람도 다음 연도 5월달 말까지 한 달 동안에 다음 연도 5월달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이를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택 임대해 가지고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 임대에 따른 분리과세 소득이 있어도 당연히 5월 달에, 다음 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꼭 적용하도록 돼 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항은 대여라고 나와. 공장재단 대여.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그래야 돼.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럼 틀립니다. 일단 옳은 것은 1번이 옳은 거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대여로 인한 소득은 전부 다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으로 봐요. 그럼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은 부동산업의 소득으로 보면 사업소득이 돼. 그럼 사업소득은 이렇게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다음 년 5월 달에. 하여튼 임대에 나오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그래야 돼. 부동산 임대업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인데 여러분들 임대를 하다 보면 손해가 생길 수도 있어. 이걸 결손금액이라고 그래. 그러면 결손금액은 자 주거용 건물 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액은 다른 소득금액 과세표준 계산할 때 그 주거용 건물 결손금을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라고 돼요. 제외한 상가 등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절대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대에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를 해서 내가 결손금이 생기면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주거용 건물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 계산에서 공제된다. 주거용 건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 외의 상가 등 임대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제외된 상가 등에서 결손금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한다 그러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보통 우리는 지상권이나 지역권 설정 대여는 부동산 임대업인 사업소득이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설정 대여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단서가 있어.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설정되어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소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공익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지상권, 지역권 설정되어 소득만 기타 소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5항은 우리가 사업소득에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어. 그러면 내 사업소득 전체 중에 일부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어. 그러면 나는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임대업의 사업소득을 반드시 소득별로 구분해야 돼.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 틀려.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돼. 당연히 이제 구분해야지. 임대업에서 생긴 사업소득, 그 다음에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장해야 돼. 구분하여 그래야 돼.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 그러면 5번도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만 옳은 것이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틀린 것 그랬어요. 자, 재산세는 원칙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짜에 사실상 소유자여야 되죠. 그런데 이제 외외로 뭐 공부상 소유자 등이 납세 의무자가 되기도 하죠. 자, 동그라미랑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이야. 그러면 그 개인 명의로 된 공부상 소유자는 종중 소유재산임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아 버렸어. 그러면 종중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종중 소유재산으로 신고되지 아니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 근데 신고되지 않았을 때 종중이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으니까 1번이 틀린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상속재산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라고 써줘야 돼.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도 하지 아니했을 때에만 하나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인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물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자로 해요. 꼭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엔드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을 때만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인 주된 상속자죠. 자, 그리고 환지로 토지가 정하지 않고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해져 있는 토지는 100% 사업시행자죠. 당연히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해졌다면 사업시행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한 법률이잖아. 그리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파산 종결이 끝나는 날 결정일까지는 그대로 공부상 소유자가 내야 돼. 당연한 거지. 파산 종결이 결정될 때까지는 공부상 소유자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은 국가나 지자체와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연부 매매 계약이어야 되고 사용권 꼭 공짜 사용권을 부여받아야 돼. 그래야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우리가 5글자로 매수계약자라고 그래. 그 매수계약자에게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꼭 국가 등 소유재산이다, 연부 매매계약이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재산세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은 재산세 물납이죠. 자, 재산세는 도시지역분까지 포함하여 1천만 원 초과되면 물납할 수가 있죠. 자,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재산세 1천만 원 초과 됐네요.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요한 건 여기죠. 해당 시군,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물납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관리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도 변경하여 허가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니은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물납 허가된 날 현재 시가로 평가. 이것이 동그라미 디귿은 틀렸네요.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해야 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도록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재산세는 6월 1일 날짜 재산가액으로 재산세가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납 부동산의 평가도 원칙적으로는 동일하게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도록 돼 있지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 하나만 틀리고 동그라미 기억 니은 2개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5번을 보도록 하죠. 자, 35번도 재산세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돼 있죠. 자, 동그라미 1항은 주거지역이란 말이 핵심이에요. 주거지역에 공장 건축물의 경우는 1천분의 5를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1천분의 5. 공장 건축물이 주거지역이 있어버립니다. 그러면 1천분의 5, 0.5%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비례세율이지 초과 누진세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1항은 일단 틀렸고요. 동그라미 2항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이 있어. 수탁자 명의로 돼 있어. 그러면 명의자, 수탁자는 이건 내 명의로 돼 있지만 이건 위탁자 누구의 소유재산입니다라고 시장 군수 등한테 신고할 의무가 있어. 그 수탁자가 신고해 줘야 돼. 누구에게? 지자체장에게. 언제까지?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탁자가 신고해 줘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옳은 겁니다.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소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지만 수탁자는 위탁자의 재산이다라고 신고할 의무가 꼭 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죠. 2번이 옳은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자가 각각 달리 되어 있어도 이 주택에 대한 세금은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 계산한 과세 표준에 그럼 틀려. 합산해야 돼. 합산한 그래야 돼. 주택은 무조건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리 돼 있어도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적용할 때는 건물과 토지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다 꼭 세율을 곱하도록 돼 있어. 구분 계산한 여가 틀렸습니다. 여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데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만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죠. 원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각각 2분의 1씩 7월 달과 9월 달에 나눠서 내지만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 정해가지고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지 9월 달에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동그라미 5항은 재산세도 누락된 것이 있으면 또는 수시로도 부과할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없다 그러면 틀린 것이 되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당연히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6번은 이건 이제 36번은 2월 과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2월 과세에 대한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이 갑이 갑이 취득을 했어요. 뭐 3억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도 생겼습니다. 갑이 자본적 지출도 5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해줬습니다. 증여를 해줬어요. 그리고 을은 증여세를 냅니다. 이제 갑으로부터 증여받아가지고 증여세를 냈어요. 그리고 을이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이제 병에게 양도했는데, 근데 10억에 양도한 겁니다. 병에게 10억의 을이 양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갑하고 을하고 증여자, 수용자 사이가 배우자 간, 부부지간이거나 또는 부모, 자식 간,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 이 토지 건물 등을 10년 내라고 꼭 들어가야 돼. 10년 이내에란 말 들어가야 돼. 10년 이내에 병에게 팔게 되면 을이 양도자는 분명히 을입니다. 을인데 증여자 갑 이 사람이 양도한 것처럼 세금만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인데 증여자 갑이 양도한 것처럼 계산만 합니다. 그리고 증여자 갑이 양도한 것처럼 계산하니까 을이 냈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을이 냈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하나 더, 이 갑과 을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 지지 않습니다. 그냥 증여자 갑이 양도한 것처럼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항은 양도 차이 계산할 때, 자, 양도 차이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자 갑의 취득가액인 3억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증여 받을 때 6억으로 하지 말고 증여자 갑의 취득가액인 3억으로 해야 돼. 증여자 갑이 판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갑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5천만 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틀려.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이거요. 증여자 갑이 판 것처럼 해야 되니까 갑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 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은 증여세, 을이 냈던 증여세 세금은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주죠. 필요경비 처리해주죠. 정답은 3번이 옳은 것입니다. 동그라미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을의 취득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 증여자 갑이 판 것처럼 해야 되니까 갑의 취득일로부터 그래야 됩니다. 갑의 취득일로부터.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갑과 을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 진다 틀려.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단지 증여자 갑이 판 것처럼만 계산하고 을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해주고 연대납세의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만 옳은 것이 돼요. 그 다음에 37번을 보겠습니다. 자,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이주권을 내. 이주권은 가로 안에를 꼭 읽어봐야 돼. 해당 이주권 가액을 이렇게 별도로 평가하여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이 돼. 근데 이주권 가액을 따로 평가하여 별도로 신고함, 그래. 신고함, 그러면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되지 않음이라고 돼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로 내야 돼. 예, 그래서 기억은 과세 대상 맞아요.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그러면 꼭 기타 소득이 이주권은. 조합은 이주권도 양도소득에 과세돼. 지역권은 해당 사항이 없지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 니은, 리을 세 개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디귿만 빼고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과세 대상. 자, 이 주권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자, 38번은 국내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부담부증이어는 예정신고를 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보통은 2개월 이내지만 부담부증이어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예정신고는 그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에 그래야 되는데 2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틀린 거고 지금 옳은 걸 찾아야 돼. 동그라미 2항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동그라미 2항은 뭐 결론을 지면 이렇게 됩니다. 매매 계약서에 실제로 3억에 팔면서 3억에 양도면서 매매 계약서에 허위로 3억 2천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해 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허위 계약서 작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 3억 2천만 원으로 했으니까 차액 2천만 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액 2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금액 산출세액하고 두 개 중에서 적은 금액을 허위로 계약서 써주면 비과세 받을 세금에서 이 두 개 중 적은 금액을 빼버립니다. 비과세 받지 못하도록. 결론은 이거예요. 비과세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내가 허위계약서를 써서 팔게 되면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내가 허위로 기재된 차익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금액 두 개 중에서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빼버립니다. 꼭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뺄 때는 적은 금액을 뺀다 그래야 돼. 적은 금액을 뺀다 그래야 돼요. 큰 금액을 뺀다라고 틀리게 나옵니다. 적은 금액을 뺀다. 그러니까 함부로 허위계약서 써주면 안 돼.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빼버리니까. 그럼 비과세 못 받아요. 적은 금액을 뺀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란 3항은 다른 시군으로 내가 주거 이전해. 그러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받지 않고 비과세 받으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그 주택에서 거주를 해야 돼. 6개월 거주 갖고는 안 돼. 그리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갈 때는 사업상 형편은 인정을 안 해줘. 근무상 형편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했는데 이사를 가게 돼. 그러면 기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이 주택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해준다 이거요.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되고 근무상 형편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그래서 3번도 틀렸고 동그라미 4번은 토지하고 그다음에 전세권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양도자산이요. 같은 그룹에 속하는 양도자산이므로 서로 간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차손은 공개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돼. 옳은 것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등 부동산 권리,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같은 그룹이요. 그리고 동일한 과세 기간에는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 양도소득 금액과 양도 차손은 서로 통산해야 돼. 그러니까 4번이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일반 주택을 한 채가 있고 또 하나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 두 채잖아. 그러면 내가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돼. 그러면 1세대 1주택이야. 근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이다. 그럼 틀려요. 꼭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있어서 두 주택이 되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요. 상속받은 주택 틀렸네요. 그래서 4번만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인데 39번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죠. 외국에서 부동산을 팔게 됐네요. 그러면 외국에서 팔 때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집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여러 번 했어요. 하여튼 동그라미랑 국외부동산은 기본공제 250만 원은 적용받아. 근데 장기 보유는 절대 적용받을 수 없다요. 장기 보유는 적용 안 돼요. 기본제는 되는데 외국 거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국외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차손 손해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나라 거 국내에서 양도소득금액과 국내치랑 서로 통산할 수 있다? 틀려. 국내 거 양도차손, 양도소득금액과 외국 거 양도차손 등은 서로 통산하면 안 돼. 왜? 계산 방식이 달라. 외국 거는 따로 계산, 국내 거 따로 계산해야 되지. 국내 거, 외국 거를 서로 통산할 수는 없다요. 근데 서로 통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국외 거는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돼요. 국내 거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돼. 국외 거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돼.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이죠. 국외 자산 양도가액도 실질 거래가액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돼.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시가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시가도 산정하기 어렵다. 그럼 마지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순서가 필요해.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 먼저,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 시가도 알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그래서 4번 옳은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은 오로지 내가 외국에만 주택 한 채만 있어. 그렇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없다. 맞아.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서 양도할 때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지 외국에서 1주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다요. 외국 거는 비과세 받을 수 없어. 1세대 1주택.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틀린 것은 2번만 틀렸습니다. 마지막 40번 문제인데 40번은 난이도가 극상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방법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건물을 양도했고 토지 A를 양도했고 토지 B를 올해 양도했어. 3건을 양도했어. 근데 건물은 양도 차 이익을 받지만 토지 A는 가로로 돼 있네. 양도 차손. 가로는 양도 차손이라는 거야. 아, 토지 A는 양도 차손 손해받네. 토지 B는 양도 차익 이익을 받고요.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 B는 양도 차익 이득을 받고 토지 A는 양도 차손을 받았어. 그 다음에 양도 날짜를 보니까 건물이 제일 먼저 팔았지. 3월달.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건물, 토지 A, 토지 B 이렇게 순서로 팔았네. 건물을 제일 먼저 팔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건물은 보유기간이 1년 8개월이니까 요거는 장기 보유가 안 돼. 왜? 장기 보유는 안 돼. 3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되니까 1년 8개월은 장기 보유가 안 되고 세율은 1년 이상 2년 미만 등기를 쳤어. 그러면 세율은 40% 세금이야. 건물은 장기 보유 안 된다. 세율은 40%. 그 다음에 토지 A는 양도 차손 생기니까 뭐 장기 보유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4년 3개월이니까 세율을 적용한다면 초과 누진세를 적용해야 돼. 그 다음에 토지 B는 3년 5개월이니까 장기 보유가 돼. 장기 보유 3년 이상이니까 6% 장기 보유를 해줘야 돼. 6% 장기 보유 해줘야 돼. 토지 B는. 그리고 이것도 누진세로 계산해야 돼. 누진세로. 자, 그러면 건물은 양도소득 금액이 양도책 1,500에서 양도차익이 양도책 1,500에서 장기 보유는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건물은 양도소득 금액이 그대로 1,500만 원이 양도소득 금액이 돼. 토지 A는 그대로 양도차손 금액이 돼. 그대로 양도차손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B는 장기 보유를 해줘야 돼. 자, 2,500만 원에 대한 6%를 장기 보유를 해줘야 돼. 6%. 왜? 3년 5개월이니까 6% 해줘야 되지. 여기서 6% 해준다라고 돼 있어. 6% 해준다. 그러면 2,500에 6%면 6, 2, 12, 6, 5, 30.
150만 원을 장기 보유를 해줘. 그러면 토지 B는 150만 원 6% 장기 보유를 빼고 나면 양도소득 금액은 2,350만 원이 돼. 그러면 토지 A의 양도차손 2천만 원은 세율이 누진세로 같은 거, 누진세로 같은 토지 B에서 먼저 통산을 해야 돼. 세율이 같은 토지 B에서 먼저 통산. 그러면 2,350에서 토지 A의 양도차손 2천만 원을 통산하고 나면 그러면 토지 B의 양도소득 금액은 이제 350만 원만 남아. 350만 원만 남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공제를 해야 돼.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양도하는 건물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해야 돼. 그래서 1,500에서 건물은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해야 돼. 기본공제. 3월 달에 먼저 판 건물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해. 그러면 건물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1,500만 원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면 1,200이죠. 1,250만 원이 건물에 대한 최종 과세 표준이 되고, 토지 A는 양도 차손 2천만 원은 토지 B와 통산했어. 그러면 토지 B는 2,350에서 통산된 2천만 원 빼고 나니까 순수 소득 금액은 350이요. 여기서는 기본공제를 못 받아. 왜? 먼저 양도한 건물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 받았으니까 토지 B에서는 못 받아. 그러면 토지 B의 과세 표준은 기본공제 못 받으니까 그대로 350만 원이 최종 과세 표준이 돼요. 그래서 건물은 1,250만 원이 과세 표준, 토지는 3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건물은 장기 보유가 안 된다. 그 다음에 토지 B는 장기 보유 6%를 먼저 해준다. 그리고 토지 A와 토지 B, 세율이 누진 세율이 여기서 2천만 원을 통산하여 토지 B에서 350을 해준다. 그리고 먼저 판 건물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한다. 그리고 토지 B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이 4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연을 무조건 앞으로 과세 표준 물어보면 250만 원 기본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답지에서 무조건 뒤에 50만 원 써진 것을 답으로 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가장 어렵게 냈던 작년에 35의 기출문제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 그 다음 회차 등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수강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차 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